미국 정부를 과거만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국방비보다 채권 이자가 더 많이 들어간다. 그 나라의 경제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신호거든요. 미국의 국방비가 1조 달러인데 1조 달러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비트코인이나 금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흘러 들어갔죠. 이 공통점이 뭐냐면 달러 약세에 베팅을 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고 있는 김창익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비트코인의 시대라는 책을 쓰고 유튜브 방송을 찍으면서 다양하게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5년 5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국채 시장에서 불안 신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채권 시장은 최근 구조적 위기의 본질과 주요 촉발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최근 채권 시장에서 그 미국 채권과 일본 국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미국 국채와 일본 국채는 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할 만한 투자 자산이거든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산다는 게 미국 국채고, 두 번째가 일본 국채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정부의 신뢰도, 일본 정부의 어떤 믿음, 신뢰도를 기반으로 판매되는 상품이에요. 물론 이제 그 수익률도 적당하고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이상의 수준이고, 그리고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보증을 해주니까 신뢰할 만하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막대한 돈을, 특히 자산가분들은 원금 보전이 가장 큰 관심사니까 미국 국채가 1호 투자 대상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와 그 일본 국채 시장에서 그 예전과는 사뭇 다른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특히 장기채 그 수익률이 사실은 그 시장 금리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장기채 수익률이 갑자기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수익률과 국채 가격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이제 국채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국채를 사줄 때 예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신호예요. 그럼 왜 이런 신호들이 자꾸 나타날까요? 특히 최근에 이런 신호들이 트럼프 집권 이후에 관세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환율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바꾸면서 정책 변수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커지면서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지금 채권을 사지 않는,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일단 미국 정부를 과거만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가 여러 가지 변덕스러운 정책들을 펼칩니다.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만큼 일관된 정책을 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는 불확실한 시그널을 일단 주죠. 그 시그널들을 금융시장이 해석을 하는데 불확실하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트럼프의 패턴을 알고 나면 가장 확실한 신호인데 금융시장에선 그거를 불확실하다고 자꾸 신호를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신호를 주길 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본질이 뭘까요? 일단 미국 정부를 왜 채권시장에서 믿지 못하다고 해석을 하는 걸까요? 일단 미국 정부가 국채 규모가 36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국채 이자만 1년에 8,800억 달러 정도를 내고 있고, 이게 조금만 더 불어나면 아마 올해는 이제 1조 달러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나 그 모든 패권 국가들이 그 채권의 이자로 국방비보다 많이 지출할 경우에는 그 패권이 끝나가는 징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방력과 경제력이 그 정부, 그 패권의 어떤 보증 역할을 해주는 힘인데, 국방비보다 채권 이자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건 이제 그 나라의 경제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신호거든요. 근데 36조 달러에 대한 이자가 현재 지금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올해 말 정도면 아마 지금 천조국이라고 해서 미국의 국방비가 1조 달러인데 1조 달러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정부의 신뢰도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정부도 그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저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정부가 마중물로 많은 돈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GDP의 250% 부채 규모가, 미국이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부채 규모가 GDP의 130%쯤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아직까지는 그 경제 규모에 비하면 국채 규모가 그다지 큰 게 아니에요. 일본에 비하면. 그러니까 일본이 훨씬 더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국채를 많이 발행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정부를 믿을 수 없다라는 신호가 자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국채 시장에서 지금 채권을 사지 않겠다, 채권을 살 때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미국의 규모, 국채 규모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바이든 정부 때 그 한 해 동안에, 물론 이제 그때 코로나 시국이기도 했지만 2조 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가 사실은 그 공화당 정부 때는 감세, 그리고 민주당 정부 때는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많은 재정 적자를 냈었어요. 근데 왜 하필 이제 와서 트럼프 정부 때 유독 지금 재정 적자 문제가 더 많이 부각되는 것일까요? 자, 그 현대 통화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MMF 이론이라고. 그러니까 그 법정화폐, 그러니까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내면 그 국채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조를 정확히 알고 나면 미국은 그냥 달러를 찍어서 부채를 갚으면 되니까 부채 규모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왜 지금 이제 그 부채 규모를 걱정해야 되냐면 미국이 국채를 발행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FED와 재무부가 합의해서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FED가 달러 찍어서 사주면 되거든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채를 사는 국가들,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로 국채를 그동안 많이 샀던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이 더 이상 국채를 안 사려고 해요. 왜냐면 미국이 기축통화라는 그 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와 중국을 그때 스위프트망에서 배제를 시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화폐는 신뢰도가 금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를 받지 못하는 법정화폐는 법정화폐 이꼴 신뢰 화폐이기 때문에 신뢰받지 못하는 법정화폐는 화폐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냥 녹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수요가 많이 줄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근데 미국이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지금 감세안이 21일 날 트럼프 정부의 감세안이 특히 이제 법인세 감세라거나 이제 부자 감세안이 트럼프가 하원에 가서 난리를 치면서 통과시켜달라고 압박을 하는 바람에 그 우여곡절 끝에 감세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매체들이 분석을 한 결과 2030년까지 감세안으로 인해서 2.5조 달러, 2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 적자가 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정부가 지금 믿는 구석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 19일 날 통과를 했습니다. 그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를 했는데 핵심 내용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보증금으로 해당 금액에 발행한 금액만큼 미국 국채를 사서 단기 국채를 사서 보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규모가 2,5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2030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감세안으로 인한 재정 적자 규모 2조 5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채권을 팔아서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 중요해진 거죠. 최근 그 비트코인 유럽 등으로 자금 유입이 주목해야 될 핵심 신호를 하나를 꼽자면, 자, 최근의 자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최근의 자금 흐름은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 자산 시장에서 30억 달러 트럼프 집권 이후에 30억 달러라는 자금이 빠져나왔어요. 일단 판 거죠. 그럼 이 30억 달러가 어디로 갔을까? 10억 달러는 EU의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EU에 있는 ETF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갔고요. 10억 달러는 아시아 신흥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트코인이나 금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갔죠. 이 공통점이 뭐냐면 달러 약세에 베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감세안, 그 다음에 관세 정책 등으로 미국이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트럼프가 원했던 방향이기도 해요. 트럼프는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달러 약세를 지금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관세 전쟁도 사실은 관세로 상대국 중국이나 한국, 대만을 일본을 압박해서 사실은 그 해당국의 위안화 평가 절상, 원화 평가 절상, 엔화 평가 절상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달러의 평가 절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4월 2일 날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중국과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과 우리나라가 그 관세 전쟁에 따른 협약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결국은 트럼프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서 관세를 철회하고 자국의 통화를 평가 절상할 것으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달러가 약세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거는 달러 표시 자산들, 특히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 등이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달러 표시 자산을 그동안 샀던 투자했던 금융 세력 또는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빠져나가서 평가 절상되는 화폐 쪽으로 투자가 되겠죠. 당연히 그 나라 자산들이 가격이 오를 테니까. 이런 지금 자금 이동의 흐름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공통점은 달러 약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결과적으로 달러 약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그 비트코인 가격이 21일 날 달러 기준으로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11만 불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지난 그 트럼프 집권 이후에 비트코인 대통령을 자임하는 트럼프 집권 이후에 1월 달에 10만 9천 달러였다가 관세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당시만 해도 이제 위험자산이라고 인식이 됐던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왔던 거죠.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고 또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달러의 악세 추세가 커지면서 미국 증시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반해 비트코인이나 금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는 1월 달만 해도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으로 내러티브가 형성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스닥과 동조현상을 보이면서 나스닥 주식이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이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지는 추이를 보였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근데 중간중간에 나스닥보다는 조금 덜 떨어지는 현상이 추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나스닥이 계속 떨어지는데 중간에 갑자기 비트코인은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라는 내러티브가 이렇게 혼합된 혼란스러운 양상을 그동안 보였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11만 달러를 비트코인이 넘어서고 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라는 내러티브가 이전보다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내러티브가 확산되면 시소 게임이거든요. 어떤 기울기가 한쪽으로 갑자기 쏠리게 되면 기울어지는 속도는 더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그 신고가 갱신을 계기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는 어떤 그 이야기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앞으로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교과서나 책에서 그리고 선한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선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악의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내 친구들한테 들은 대로 또는 부모님한테 들은 대로 교과서에 나온 대로 어떤 선의 그리고 순진한 발상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팩트의 조각들로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자신들의 악의 그리고 의도 그리고 이런 조정하는 움직임들을 들키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이건 비밀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명시적으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팩트들만 가지고 우리가 팩트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팩트만으로 투자하는 건 위험합니다. 선의만 가지고 투자하는 건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기부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어떤 확실한 팩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의도를 추론을 통해서 읽는 거,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연결하는 거, 그리고 그 정보들의 행간에 숨어 있는 그 행간을 읽어내는 능력,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관들의 생존 매뉴얼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덤불 속에 호랑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덤불이 바스락거릴 때에는 그것이 호랑이라는 근거가 없더라도 일단 호랑이라고 판단을 하고 전략을 짜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바스락 소리가 호랑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전략을 짜면 일단 내가 방아쇠를 장전하거나 아니면 총을 장전하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겠죠.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랑이가 아니라 쇠향쥐라거나 그냥 바람에 풀숲이 흔들리는 거였어요. 그럼 나는 그냥 그 장전하는 어떤 손가락의 움직임 그리고 뛸 때 들었던 그 에너지 정도를 소비한 걸로 끝나겠죠. 근데 그게 내가 만약에 그걸 호랑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호랑이한테 잡혀먹힌다면 그거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지수를 종합해 봤을 때 일단은 호랑이라고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 게 나의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죠. 투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손들이 뒤에서 시장을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손들을 일단 호랑이라고 판단하고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워렌 버핏과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과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누가 있을까요? 그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사실은 월가의 패밀리들입니다. 이 패밀리들의 어떤 발언과 그 발언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일단 호랑이라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게 우리의 투자에서 어떤 생존과 수익을 내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판단이 틀렸다면 그냥 클릭하는데 손가락 힘을 좀 더 들인 정도의 에너지를 낭비한 거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판단이 맞았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내가 투자한 돈을 다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리고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을 단지 팩트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해석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훨씬 더 큰 모험을 감수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무모한 용기를 발휘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